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 쪽은 조금 오늘은 좀 안정이 좀 됐어요. 도이치뱅크 쪽도 조금 괜찮았고 미국 지역은행들도 오늘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다 오늘 하루만 보고 다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계속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오늘 증시 상황 좀 어땠는지, 그리고 미국 월가 소식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스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어요. 도이치뱅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이 좀 미국에 있더라. 도이치뱅크가 오늘 좀 자기네가 스스로 좀 공개를 좀 몇 가지 했거든요, 자료를.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좀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조건을 좀 까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는 잘 아무도 인수하려고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겉보기와 다르게 좀 그런 세부 내역도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또 시작하기 전에 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죠. 라멘트님 감사하고요. 이쿤개구리님, 이인욱님, 별님, 유목민님, 내맘신쿵님, 빅보스님, 김소영님, 신영기님, 써니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주말에 조금 간만에 좀 쉬었더니 오늘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방송도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스닥은 조금 내렸어요. 오늘 국채금리도 조금 올랐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은행과 기술 쪽 그 두 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자금들이 은행들이 좀 안 좋으면 기술 쪽에 오르고, 기술 쪽이 좀 하락하면 은행들이 좀 은행 쪽으로 좀 자금이 간다. 그런 얘기가 오늘 조금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은행 쪽이 그래도 좀 안정이 돼서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47 내렸고 S&P, 다우는 각각 0.16, 0.6% 정도 올랐다. 나스닥 보시면 초반에 조금 올랐었다가 거의 오후 12시 전부터 계속 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들이 오늘 조금 안 좋았어요. 구글 마이너스 2.83, 메타 마이너스 1.5%, 애플 마이너스 1.2%,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2년물은 오늘 4%도 넘었었어요. 4% 좀 넘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 내용들 좀 있고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오늘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조건이 좋다는 얘기겠죠. 조건이 투자자들을 봤을 때도 조건이 참 좋은 거구나, 땡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은행과 주주들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까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황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도이치뱅크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상황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은행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뭐 조금 안 좋았다가 결국 상승해서 좋았죠.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 BNP 파리바 이런 데도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말에 좀 그런 내용이 많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한국 시간 지난주 토요일이죠. 도이치뱅크가 크레딧 스위스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조금 상당 부분은 좀 먹혀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날 도이치뱅크가 투자자들을 위해 데이터를 좀 공개를 몇 개 좀 했어요. 자 보시면 요 기사입니다. 그 도이치뱅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렵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긴 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개를 많이 하는 거죠. 공개를 해서 사실 우리 은행은 이렇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고 반대로 공개가 화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예, 공개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당국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군요. 공개했다가 괜히 역풍 맞을까봐 고민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도이치뱅크는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내놨어요. 보시면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의 70%가 독일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금 기반의 거의 대부분이 독일인 거죠. 사실은 그 독일에 최고가는 은행이니까 그 예금이 또 70%가 독일에 있다는 얘기는 독일 국민들이 도이치뱅크를 뭐 불신하거나 갑자기 돈을 빼간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베크런의 우려는 꽤 적은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지금 뭐 자산 기준으로 국민은행 정도 될 것 같은데 외국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또 위기 때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뭐 굳이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뱅크런 할 이유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숫자를 보면 괜찮구나 좀 그런 부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 레이팅스에서는 예금자 기반이 다양하다. 대부분이 핵심 영업권인 독일에 있다.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 그게 한 6.7%, 한 7%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 이거는 뭐 고금리지만 이제 뭐 바이아웃 하거나 뭐 M&A 하거나 그럴 때 좀 빌려주는 건데 총 대출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크게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거쳐서 또 다시 나온 거죠. 도이치뱅크는 약한 고리가 아니다. 위크링크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CDS 프리미엄도 좀 떨어지고요. 뭐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좀 하여튼 좀 떨어지고. 도이치뱅크 주가가 좀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독일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도이치뱅크가 독일에 제일 가는 은행이니까 도이치뱅크가 흔들리면 독일 국채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뭐 같은 공동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가 조금 오늘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독일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독일 국채 가격은 좀 하락하고 조금 괜찮아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도 조금 안정감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같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료 공개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항상 그 딜레마기도 한데요. 그 모든 걱정이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전체 대출의 한 7%, 많게는 7% 가까이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35억 달러 이상 아니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총 한 35억 5,600만 원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뭐 18억 달러 가량 그게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보실 때는 금액과 비중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원 김영필한테는 1억 대출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저한테 이제 1억 대출 굉장히 큰 거고 제가 1억을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다. 1억 까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급여에 비해서 1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일반인 회사원 김영필 씨한테는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 부분도 중요하지만 비중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중만 또 보시면 안 돼요. 비중 보시되 금액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비중이 크지만 뭐 금액이 작다 그럴 때는 뭐 별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든 이게 꼭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제 기사나 모든 이런 그 경제 쪽 보실 때 금액과 비중을 항상 같이 봐야 된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금액과 비중을 같이 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숫자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한국의 GDP가 얼마? 그러면 이제 한국의 GDP가 얼마면 특정 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게 한국 경제에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되는 건지 살펴볼 때는 비중으로 보면 되죠. 한국 GDP에서 이 기업이 대충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럼 보면 무너져도 당연히 뭐 무너지면 그 사이에 피해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전체 대출, 전체 자산 중에 이 특정 은행이 차지하는 자산이 얼마인가? 뭐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비중이 얼마냐? 찾아보면 뭐 한 0. 몇 %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뭐 5%, 10% 이렇게 된다, 뭐 20% 된다 이러면은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 기사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금액과 비중을 같이 본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액과 비중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큰 숫자, 미국의 GDP 아니면 한국의 GDP, 뭐 미국 뭐 제일 큰 은행의 자산 아니면 한국 제일 큰 은행의 자산 이 정도, 그리고 중국의 GDP는 얼마, 이런 큰 몇 가지 숫자를 좀 알고 계시면, 그리고 삼성의 대출, 삼성전자의 대충 뭐 연 매출이 얼마 이 정도 대충 큰 거 몇 가지 숫자를 알고 계시면 경제 기사 보실 때 쏙쏙쏙 금방 들어오시는, 판단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판단이 금방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만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자산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참 미국에서 좀 지역은행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으로 보면 뭐 크게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약간 계속 껄쩍지근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거지. 계속 껄쩍지근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JP모건은 관리 가능하다. 뭐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고 담보 인정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LTV라고 하죠.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빌딩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 회수할 수 있어. 이런 건데 그러면 좀 껄쩍지근하죠. 이게 또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위기 때는 작은 것도 공격의 빌미나 구실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맨하탄에 어떤 뭐 대형 뭐 오피스가 또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 근데 거기에 도이치뱅크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또 호사가들이 그거 갖고도 말장난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저널은 파산 상품도 좀 많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무조건 많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뭐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도이치뱅크의 자산, 그러니까 대체자료표를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기 직전과 비슷하다, 뭐 이런 글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오면 사람들이 뭐 볼 거 아닙니까?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볼 거잖아요. 그럼 보면서 뭐 비싼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불안감 이게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도이치뱅크가 정확한 숫자들을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믿고 괜찮구나 판단해야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금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는 꼭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으시면 약간 나중에 뒤통수 맞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시장이 감성적일 때는 저희도 좀 감성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 한쪽에 보고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감성적인데 저만 이성적이어서 뭐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성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대, 한쪽은 감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의 악영향, 요 한 일주일 며칠 상관이지만 이 며칠 갖고도 수익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금리 더 줘야 되면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예금할 때 예금금리 조금 더 올려줘서 하는 거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 엄청 큰 은행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은행들도 주말 전후로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퍼스트 시즌스가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을 뭐 인수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수했다. 그리고 긴급대출 지원을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하는 걸 좀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도이치뱅크 주가가 좀 상승했다. 그리고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 그러니까 뭐 지역은행에서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같은 데로 가는 그 예금 이동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역은행 좀 괜찮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바도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실리콘밸리 은행 실패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못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금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오늘 약간 진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뭐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11% 가까이 오늘 11% 상승했죠.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11% 올라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페거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3%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며칠이 계속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안 생기는 일이 날짜가 계속 며칠 계속 쌓여야 돼요. 이게 신뢰라는 게 비슷하거든요. 없어질 때는 확 없어지는데 생길 때는 단계적으로 쌓여야 올라갑니다. 단계식으로 막 쌓여야 한 단계, 쌓여야 한 단계. 무너질 때는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요. 다시 신뢰를 쌓을 때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우리 저기 뭐 예전에 연애할 때도 다 그런 거잖아요. 무너지는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고 쌓을 때는 한 단계씩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가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죠.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이제 지역은행이 좀 괜찮은가 보구나. 주가도 뭐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두 자릿수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좀 그래도 좀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모르면 좋고. 그래서 날들이 좀 쌓이고 쌓여야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보다.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네. 그런 생각들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지역은행도 계속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하루 좀 괜찮았다고 이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시즌스 인수 내용을 좀 보면 아까 대폭 싸게 팔았잖아요. 엄청 싸게 팔았죠. 그 얘기는 싸게 안 해주면 안 사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좀 되게 싸게 팔았고 추가로 별도 유동성 제공 조건. 그러니까 인수 2년 내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700억 달러 선에서 빌려주겠다. 700억 달러 규모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줬다. 크레딧 라인은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물론 뭐 대출 금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700억 달러를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혜택이죠. 너 이제 인수하는데 인수해서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700억 달러 빌려줄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A가 B한테 그 물건을 파는데 야 너 그거 그래 사가는데 좋은데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돈도 빌려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B 입장 그 물건을 사가는 B 입장에서는 뭐 싸게 물건도 샀고 혹시 모르니까 대출도 열어놓은 거고 그리고 혹시 손실 나면 손실 규정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대출 손실이 50억 달러 넘으면 손실 보장도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안 좋으면 돈도 좀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거래가 아니다. 좀 이례적인 거래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FDIC가 얼마나 팔고 싶으면 모르겠습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이걸 팔지를 못하고 정말 청산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민간에 좀 팔았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주가 오르는데도 도움이 좀 됐잖아요. 다 자산을 다 사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팔았다.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 와, 살 사람이 전혀 없다. 0명이다. 이거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FDIC에서 여러 가지 좀 돈도 좀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퍼스트 시즌스 뱅크 주가가 50% 넘게 폭등한 겁니다. 거의 뭐 날로 먹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나중에 보긴 해야 될 게 좀 어떻게 될지 그것 좀 보긴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이건 거의 뭐 땡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이 땡을 잡으면 한쪽은 그만큼 안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민간 금융사가 빨리 인수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인수를 해서 좀 안정돼가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분위기가 완전히 다 좋아진 건 아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정말 괜찮고 자산이 좋았다면 너도 나도 나서서 막 살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전부 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득 보려고 하는 상황은 누구든지 다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싸게 팔았고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해줬다. 그 얘기는 아직 조금 그 불안한 상황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안정된 게 하루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좀 더 보긴 해야 된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계속 좀 걸려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계속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만기 연장 부분 그리고 만기 연장 시에 그 만기 연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두 가지예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두 가지예요. 그때 만기 돌아온 금액이 많잖아요. 첫 번째 만기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금리 문제. 만기 연장이 되더라도 금리가 비싸면 그거는 결국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빌렸는데 첫 번째 만기 연장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가 뭐 엄청 높게 받는다면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기 연장 부분, 금리 부분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겠다. 요 내용은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프리스에서 한 얘기인데 시장은 매우 변덕스럽고 감정적이며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같은 것을 두고도 언제든 다른 생각을 뽑아낼 수 있다. 이 변덕스럽고 감정적이다. 이 부분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하루 지나면 같은 숫자를 놓고도 야 근데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거든요. 이게 이따가 이제 코로나 침체 때니까 코로나 침체 이후에 보시면 급격하게 늘었어요. 급격하게 늘었죠. 기울기 보세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은행 대출을 여러분 보실 때는요. 한국의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약간 적정하다고 하는 수준이 있어요. 당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GDP 성장률보다 조금 더 그 정도 늘어나는 거. 한국 가계부채도 대충 그 정도 늘어나면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때, 이렇게 쫙 늘어날 때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거의 은행 출입을 좀 오래 해서 이건 거의 확실한데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요 반드시 부실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에 생기느냐, 좀 지나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은행 대출은요 급격하게 늘어나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5년 이상 그 생활을 하면서 거의 경험칙상으로 너무 정확한 거여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신감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2%나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물론 정확히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2021년 좀 많이 성장하긴 했죠. 그래도 5.9%니까 그리고 2022년에는 2.1%. 그러니까 이런 걸 요 숫자를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늘었다. 대출이 한 번에 많이 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은행 대출은요. 한 번에 많이 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숫자 한번 보시면 어느 순간에 한번 급등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볼 거는 이게 늘어날 때 지역은행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대출 전체 그 모수가 쫙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지역은행 비중이 보면 여기가 2019년이거든요. 한 60% 조금 수준에서 67%까지 높아졌습니다. 요 제일 위에 게 지역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60% 조금 2019년이죠. 코로나 전에 60% 조금 넘다가 그게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도 커졌는데 지역은행의 비중도 높아졌다. 그럼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이 늘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늘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대출은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90% 이상 거의 확실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실이 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느 정도 흡수하고 이제 수익이 줄어드느냐 그런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울프 리서치에서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에서 초기 좀 징후가 있다. 더 깊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 디즈니에서 이런 상황에서 좀 구주종 7,000명 한다는 거. 그리고 5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다. 꿈틀대면서 올라오고 있다.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5월 원래는 동결이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인상도 한 45%까지 올라왔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보시면 하루 전 16%, 일주일 전 39%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5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금리 선물 시장의 좀 생각이다. 그 부분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 얘기는 결국 좀 이제 은행권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금리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레리언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것은 좀 금리 인상 중단이다. 처음에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맞춰야 된다. 총량적으로 좀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지금 뭐 미국 경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기도 하고 강하기 때문에 잘하면 침체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러려면 연준이 3에서 4% 인플레이션 3에서 4%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2%로 막 맞추려고 하면 침체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전미신불경제협회 여기가 이제 내일부터 뭐 또 이제 정책 세미나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좀 내일 봐서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가져올 내용이 있으면 가져오려고 하기도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전미신불경제협회 뭐 한 217명 뭐 회원들 조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통화 정책이 어떠냐? 적절하다가 58% 가장 많다. 요 제일 오른쪽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 색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적절하다. 너무 완화적이다. 26%. 너무 긴축적이다. 그건 14%밖에 안 됐다고 해요. 조금 생각하는 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보시기에 내 생각이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적절하다가 58% 가장 많다. 그랬다는 점 참고 삼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건들락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항복해야 된다. 조만간 항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은행 전망은 좀 장기 전망이라 그냥 참고 삼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노동력 공급 확대, 그다음에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없이는 뭐 성장률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라서 안 되면 잃어버린 10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클 리스는 오늘도 그런 얘기 했죠. 금융위기 이런 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은행위기를 고려할 때 어닝 가이던스가 점점 더 비현실적이다.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할 수 있잖아요. 대출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증시가 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JP모건 체이스도 오늘 1분기가 좀 주식시장의 고점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기도 했어요. S&P는 뭐 위로는 4,100에서 4,200이 좀 천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나스닥은 어쨌든 요 선언에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 뭐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니까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이 은행들 대출 부분을 조금 계속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유럽중앙은행 오늘 자료 낸 거 보면 유럽은행 2월 대출 증가율이 1월보다 감소했다. 감소액은 32억 뭐 3천만 달러다. 그러니까 이제 요 2월이니까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 그리고 도이치뱅크 이전에도 대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더 많이 줄었겠죠.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유럽은행의 대출을 줄이면 꼭 유럽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은행들하고 다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시아 은행들, 한국은행 포함이에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서로 막 거래를 하니까 여신 꼭 대출뿐만 아니라 여신 같은 것도 있고 무역금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디케이트도 하고 신디케이트 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유럽은행 대출 감소 이 부분은 잘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뭐 북미 대륙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블룸버그 이건 약간 조금 블룸버그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찰스 슈왑에 조금 뭐 약간 뭐 찰스 슈왑 괜찮냐 이런 식으로 오늘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찰스 슈왑은 뭐 한동안 좀 진정을 되찾기도 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가 한두 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되면 찰스 슈왑도 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그 빌미 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빌미가 되거나 도이치뱅크도 사실 옛날 뭐 행동 이런 게 다 빌미가 됐던 거 아니에요. 빌미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기사 하나만 나와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도 인터뷰 기사 하나 그때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 그 사우디 아저씨 집에 갔다고 나왔죠. 보셨을 텐데 뭐 일시상의 사유로 뭐 그만뒀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건으로 그만둔 거죠. 그런 인터뷰 하나, 기사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상황이 180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기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